준비하면서 그동안 황태진 선생님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요약 정리보다 조금 색다르게 한번 오늘 시도해봤습니다. 네. 그냥 부족해도 이해해 주시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공유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잘 보이시죠? 네. 자, 아직 오늘 안 제가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보이죠? 이제 보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4장 회복적정이 학교를 만나다인데요. 예, 학교와 관련해서 황태진 선생님께서 또 센스 있게 여는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회복적 생활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학교의 회복적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예, 영국의 회복적 생활교육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멜린다 호킨스 박사님의 이야기를 이지영 원장님께서 올리셨는데 되게 와닿는 내용이에요. 이게 단지 뭐 갈등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회복적 문화를 만든다는 것. 예, 어떻게 하면 회복적 문화를 만들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복적 정이 세상을 치유하다. 예. 제가 오늘 사진 중심으로 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이때보다 지금 원장님 좀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예, 보기 좋습니다. 자, 차례는 크게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네 챕터로 사법화되어 온 학교, 회복적 생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회복적 생활교육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학교 다시 한번 기로에 서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법화되어 온 학교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벌. 자, 2017년 사건이죠. 예, 부산의 여중생이 1시간가량 폭행을 당해서 지금 사진이 흑백이라서 좀 다행인데 정말 피가 낭자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기자들이 원장님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몇 년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황당한 질문이잖아요. 참, 이게 몇 년이 적합하냐. 굉장히 응부적 질문인데 이제 원장님께서 역으로 질문을 이렇게 하셨었죠. 그 잘못한 가해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부족한 능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정말 피상적으로 응부적 감정에 편승해서 기자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것,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저는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발췌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할 건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 마지막 즈음에 지금은 잘못된 청소년을 향해 돌을 던지고 손을 닦으며 잊어버리는 무책임한 어른이 되기보다 그들,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들과 함께 울어줄 어른이 필요한 시대이다. 네, 좀 절박하게 이런 학생들의 폭력 사건,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을 좀 우리의 책임을 바탕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법이 바꿔놓은 학교의 단상 이 부분을 이어지면 네, 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난리가 났었죠. 이때 대구에 중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학교에서 뛰어내렸잖아요. 난리가 났었죠. 엄청난 기자회견을 하고 대책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급조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이 책에서는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보존 지침으로 봤는데 실제로 생활기록부 기재는 결국 대학 입시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와 엮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무효하려고 소송을 벌일 위험성이 다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늘어나는 학폭 관련 분쟁이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도 상당히 심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학교가 교육기관이 아니라 사법기관처럼 사법화되는 걸, 예,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원래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잘 지내도록 관리하고 서로 좋은 관계로 회복되도록 지도해야 될 그런 선생님들이 밤을 새우며 서류 정비하고 디펜스하기 위해서 정말 진이 빠지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지. 근데 이런 모습이 사실 2012년, 13년에 졸속적인 대응 방안이 나오면서 선생님들이 정말 학교 생활이 지옥처럼 변해버렸죠. 정말 지긋지긋해졌습니다. 네. 불안한 사회 초석이 깔리다. 이게 옛날 학교 다닐 땐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당하고 오히려 제가 전학을 가야 했는데 저처럼 여전히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나요? 이 책의 저자가 강연을 갔을 때 어떤 대학생이 손을 들고 울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고 하죠. 자, 학교에서 그렇게 유야무야 덮어버리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처리해버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정말 피해자가 평생 동안 상처를 받고 살죠. 그래서 우리도 뭐 연예인들 중에 좀 뜨는 사람이 있으면 학폭, 미투 사건이 막 아직도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피해자가 평생 동안 트라우마를 갖고 산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결국 학교에 전혀 맞지 않는 엄벌 정책과 낙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폭법은 결과적으로 교육기관이 학교에 사법기관화만 부추긴 채 이제 그 수명을 다해버리고 말았어요. 네, 불안한 사회 초석, 불안한 학교의 초석이 깔려버린 거죠.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그런 미비한 학폭법에 의해서. 자, 이 위에 있는 거 어떻게 위로 올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계속 가게 되네요. 아이고, 네. 교사는 책임이 없는가? 뼈아픈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대안학교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교육청에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연히 교육부도 그렇고요. 당연히 학교와 교사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법감정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저자도 이런 이야기를 교육부 관료들에게 많이 들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래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요. 엄청난 민원. 예. 그런데 바뀌지 않는 국민의 법감정 때문에 교육기관인 학교가 계속 사법화된다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보게 되고요. 그런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면 글쎄 요즘 능력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하는 젊은 세대가 많은데 저는 그게 역시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해요. 입시경쟁 체제에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달렸던 젊은이들이 능력주의를 자꾸 주장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차별을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엄벌주의라는 것도 응보주의 이것도 여전히 강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럼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근본적으로 보면 교대나 사대에서 생활지도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아요. 자, 내가 만난 많은 교사가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교대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고 학교 현장으로 오는 것 같던데 왜 교사들이 어려워하는 생활지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하지 않고 학교 현장으로 보내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자, 교대나 사대 교수님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교대나 사대에 생활지도를 전공한 교수가 없어요, 실제로. 예, 문제성을 못 느끼는 거죠. 교수들은 다 자기 분야, 자기 전공 분야에만 관심을 갖지,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힘들고, 본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어떤 교사들이 나아가야 될지, 그런 고민은 사실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라는 교육기관은, 이거, PDC에서 많이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학급 긍정 훈육. 학교라는 교육기관은 교과교육과 생활교육이라는 두 영역이 조화롭게 자리 잡아야 하는 곳임을 인식하는 것이
예, 이거 우리 알고 있는 건데 지금 새롭게 이것을 인식해야만 당면 과제를 장기적으로 풀 수 있는 해답이 시작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교과 교육에만 관심을 가졌지 생활 교육에는 사실 소홀했던 게 예,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래도 지금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학교에서부터 예비교사부터 이런 생활지도, 생활교육 전문 훈련을 좀 받고 오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학교 현장의 문제가 교사들의 개인주의 문화가 있죠. 정말 이거는 젊은 세대만을 탓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경력 있는 선생님들도 사실 무책임한 모습이 있어요. 예. 학생생활 부장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죠. 저는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참 답답한데요. 한번 보면 혹시 후배 교사들이 자신의 학창 시절에 학업을 포기한 또래들을 잘 이해할 수 없었던 시각으로 자기가 맡은 문제 학생들을 보고 자기 학급의 생활 지도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건 현직 교장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죠. 지금 교사가 되는 선생님들, 지금 임용되는 선생님들, 최근에 임용된 2000년대 이후에 임용되신 선생님들은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특히 교대, 사대, 임용고시 통과하신 분들은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학생이 별로 없어요. 선생님들 중에. 이해가 안 되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왜 쟤는 열심히 하지 않지? 왜 쟤는 자꾸 문제를 일으키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생활지도가 어렵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누군가에게 떠넘김으로써 자, 새로 학교로 들어오신 선생님들, 복직하신 선생님들, 임용되신 선생님들, 초임들에게 이걸 떠넘긴다는 것. 자, 이 문제는 누군가에게 떠넘김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교사들에게는 생활지도에 대한 교사의 공동체적 접근의 해법을 찾아야 하는 숙제가 남겨져 있고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학교 교사 교육을 많이 나가는데 참 어려워요. 좀 답답합니다. 개인주의 문화도 솔직히 있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을 우리가 이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활지도, 생활교육의 문제로서 자, 어떻게 회복적 생활교육을 이해할 것인지 좀 보죠. 자, 훈육이 교육적이려면 자, 기존의 그 회복적 생활교육은 리스토러티브 디서플린, 회복적 훈육 정도로 번역되는 말을 이제 회복적 생활지도로 번역을 했다가 이게 생활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좀 정착이 된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은 가해행동을 하지 않게 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됐을 때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참 인상적이죠. 조사를 해보면 뭐 처벌받아서 꾸지람 들어서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진짜로 깨달아야만 이걸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훈육을 벌을 통한 문제행동의 제지나 통제로만 인식하지 말고 훈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교과 교육뿐만 아니라 생활 교육도 분명히 우리의 중요한 교육으로 인식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훈육과 수치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학생들을 올바르게 행동하게 하려면 우선 학생들의 기분부터 상하게 해야 한다는 기괴한 생각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자, 이건 학급 긍정 훈육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하시는 건데 좀 이상하죠? 가정에서도 그래요. 애가 잘못을 했을 때 막 혼을 냅니다. 화를 내요. 애가 기분이 나빠지죠. 그럼 아이가 행동의 변화가 올까? 그렇진 않겠죠.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줘야 될 메시지는 너의 행동은 우리 반에서는 용납이 안 돼! 하고 사실 좀 혼날 필요도 있죠. 이런 명확한 메시지와 함께 동시에 그래도 너는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존재야.
이런 따뜻한 메시지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슈돌 오줌 싸개와 키인데요. 제가 아무리 오줌 싸개와 키 이런 걸 키워드로 검색을 해도 적절한 사진이나 그림이 없더라고요. 네, 이거는 상당히 와닿죠. 이 할머니의 표정, 태도, 말. 오줌 싸서 왔구만? 소금 얻으러 왔어? 하고 엄청 사랑스럽게 아기를 보잖아요. 자, 우리 조상들은 이웃관계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웃에게 보내는 행위가, 자, 애들 오줌 쌌다고 키 씌워서 보내는 게 사실 아이들한테는 되게 압박감이 있죠. 수치심이 들고. 하지만 그게 낙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한 압력으로, 자, 우린 서로 신뢰하고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 그 속에서 아이들이 수치심을 느낄 때는 건강한 압력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자, 나는 학업 성적의 유불리나 효과성을 떠나 이 시대의 진정한 훈육을 고민하는 부모와 개설하면 관계성을 높이는 공동체 교육이 학교 생활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3급 교육 받을 때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관계성을 높일까? 자, 혼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관계성이 없는데 혼내기만 하면 애들이 삐뚤어지거나 요즘 같아서는 애들이 들이받죠. 자, 이런 부분. 그래서 회복적 생활교육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 괜히 요즘 회복적 생활교육이 막 유행을 하면서 그냥 뭐 서클만 하면 회복적 생활교육인가, 뭐 대화법 연습만 하면 회복적 생활교육인가. 이제 그렇지 않죠.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을 기초로 하고요.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 학교 운영과 학교 폭력 사안 처리에 이르는 전체적인 학생 생활지도 과정이 회복적 정의 가치와 방식으로 접근하는 일련의 이것도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큰 부담이고 숙제인 개인 간 또는 집단 간의 갈등 상황을 통제와 처벌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보기보다 교육의 기회로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배워야 한다. 올바른 행동이 무엇이고 네가 끼쳤던 영향이 무엇인지 그런 책임, 행동 변화 이걸 배워야 하는 것. 그런 발상 전환이 회복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조금 표가 많이 나오는데요. 교육으로서의 회복적 생활교육은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생활교육은 생활지도가 수업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영역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솔직히 아직도 이거 되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의식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생활교육은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양대축이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회복적 생활교육도 그냥 한때 유행하고 지나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철학이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회복적 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썩은 사과 이야기를 하면서 썩은 사과 하나 골라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상자가 다 썩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상자를 만드는 제작자가 썩은 인간이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근본적인 문제를 다 짚어야죠. 저는 세 가지 문제, 세 가지 층위 아래로 내려가면 개인의 문제, 환경의 문제, 구조의 문제인데 자,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생의 기질적 문제 짚어야죠. 그런데 학생이 계속 그런 문제가 나오는 현상, 그럼 상황적 문제. 얘가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는 괜찮은 애인데 교실에만 아이들하고만 있으면 이상한 행동을 자꾸 반복하는 것. 이런 문제를 짚어야 되고 또 구조적인 문제, 시스템의 문제를 짚어야겠죠. 저는 이걸 입체적으로 함께 가야 된다고 보고요. 자, 그래서 이어서 연장을 바꿀 건가 연장통을 바꿀 건가. 자, 문제를 넘어 문제가 야기되는 원인, 환경과 상황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개별 교사의 개인기로 가기보다는 전체 학교의 문화와 시스템 변화로 가야 되고 이것이 사회 전반적인 변화, 사회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교육운동, 사회운동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저자의 인식입니다.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조금 더 한다면요.
왜 회복적 생활교육이어야 하는가? 이거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는 우리들에게 늘 필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걸 하지? 좋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시키니까? 예,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나만의 답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 그게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신선하게 한다고 봅니다. 자, 교육이라는 건 미래를 향하는 것이고요. 생활교육 역시 아이들의 미래, 아이들이 10년 후에, 20년 뒤에 어떤 어른이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큰 관점에서 바라봐야겠죠. 자, 그래서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참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도 좀 단계적으로 첫 번째, 관계 형성. 자, 갈등을 예방하는 거죠.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다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조금 관계가 좀 요즘 안 좋다, 싸하다. 그런 관계 개선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 심각한 갈등이 벌어졌다. 이럴 때는 전문적인 조정이 필요할 텐데, 자, 그래서 전체 학생에서 문제 학생, 자, 이런 접근법을 우리가 좀 다양하게 구분해서 갈 필요가 있겠다는 것. 자, 그리고 질문. 이건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작년 1월에 저희가 영국 회복적정의 협의회와 같이 연수를 하면서 벨린다 호킨스 박사님의 강연을 듣고 그분의 이제 책을 좀 번역을 하기도 하고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접근법. 저는 책에서 이 부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이제 좀 새롭게 북미에서 온 것과는 조금 다르게 어떤 핵심 신념을 가질 것인가,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질문을 아이들에게 할 것인가, 또 서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자, 그리고 회복적 성찰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회복적 신념, 회복적 질문, 그리고 회복적 성찰문,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자, 존중의 약속 만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형식적이지 않고 좀 더 왜 하는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회복적 학교의 단계별 접근법. 자, 교육지원청, 학교, 교사들이 각자 이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 그런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폭법이 개정됐어요. 작년 말에 개정돼서 올해 시행이 되는데,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학교장 종결제도 있지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요건 완화가 있죠. 이제 이러한 것들은 우리 학교 공동체 스스로, 그러니까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노력한다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 세종교육청은 이런 부분에서 요즘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빨간 건 한번 읽어볼게요. 회복적 생활교육의 지원 체계는 교육청 내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센터와 같은 기구를 설립하여 그 지원 영역 안에, 자, 지금 세종교육청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 두 번째, 교사 연구회. 이런 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복적 학교, 중점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분쟁 조정 지원단을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을 강사를 활용해서 지역에서도 부모님들, 가정, 경찰 활동, 이런 것들 함께 통합적으로 기획, 운영,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참 아련한 모습들이네요. 2018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경남교육청은 아주 오랫동안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 이런 모델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상으로 발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